안녕하세요. 네. 세법칙 일주일 만에 피죠. 음. 자, 페이지 어디시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갈 거냐면 기본 공제까지 했는데, 자,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순서를 좀 바꿔서 복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418페이지예요. 417페이지입니다. 자, 부교재는요. 부교재는 어디냐면 75페이지예요. 자, 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이라고 돼 있죠? 페이지 417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에 무슨 별로 구분한다? 소득별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소득별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네, 좀 더 설명하고, 자,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뭐 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41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괄호 2번에 양도차손의 통산이라고 있고요. 부교재는 75페이지 보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괄호 1의 규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의 각 소득별로 당해자산 외 다른 자산에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좀만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분필이 어디 갔냐? 자, 여러분들 소득별이거든요. 근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 상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취득시기 의제인데요. 자,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시기 의제 언제였어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1월 1일이다. 파생 상품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오늘 하겠지만 예정신고 납부가 있거든요. 자,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부동산 등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는 어떻게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고, 주식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되겠죠. 아셨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 제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썼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돼요? 국내 9개를 구분해서 기본공제 어떻게 된다? 250, 250이지만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국내외 통합해서 250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차손의 통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토지가
이익이 1000만원이고 만약에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이 1600원의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이 200원의 양도소득이 있다면, 과표가 있다면, 자, 만약에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도차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양도차손은 뭐 해야 된다? 통산을 해야 되겠죠.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양도차는 통산하는데 무슨 별로? 소득별로예요. 아셨죠? 소득별로 통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통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600이 생기겠죠. 아시죠? 근데 이 마이너스 600은 무엇과 통산하지 않는다고요? 주식의 양도타는 건 통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200원 어떻게 돼요? 얘는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으로 2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이 있으면 바로 뭐가 돼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손해보고 판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한다면 뭐 다른 양도할 물건이 있다면 올해 파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무슨 별?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소득별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통산하는 것은 양도 차익의 금액과 통산하는 게 아니고 어디의 금액과 통산한다? 양도 소득 금액과 통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418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각 소득별로 당해 자산에, 그러니까 소득별로 통산하는 건 이해하겠죠? 그 소득별 내에서 다른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양도 차익에서 그러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양도 차손이 있으면 이런 양도 차손이 통산되는 금액은 양도 차익과 통산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과 통산한다라는 거. 그 말 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공제분의 처리라고 돼 있어요. 세율별 공제에 의하여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2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으로 2월 공제 받을 수 없고 바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거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거기 3번에 보시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한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것을 이제 볼게요. 자,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자, 보세요. 자,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요. 시가 6억짜리고 취득가 1억짜리. 이거를요. 병한테 6억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겨요. 5억 정도 양도 차익이 생기면 약 세금 한 1억 5천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그래도 5억 벌었으니까 좋죠. 근데 1억 5천 세금 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뜯어가는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조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쓸모없게 느껴지던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배우자가 이제 빚을 바라는데 이 배우자에게 뭐 해요? 증여를 합니다. 근데 증여하면 증여 공제가 6억이거든요.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가 6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배우자의 취득식이 언제예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취득가액은 언제예요? 얼마예요? 6억이죠. 그리고 그거를 얼마에 양도하면 6억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5억이죠. 증여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를 하면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내에 양도하면 5년 내에 양도하면 그 취득 시기 취득가액을 누구 걸로 하겠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죠? 1억이죠. 아셨죠? 그러면 결국 양도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5억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들 왜 2월 과세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누가 내야 될 세금을 갑이 내야 될 세금을 누가 내는 거다? 을이 2월해서 내는 거다라는 거. 이것을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들 이거를 약간 이용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조만간 그 팔지 않을 자산이라면 지금 빨리 뭐 해주는 게 좋아요? 배우자에게 증여해 주면 좋아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놔야 돼요? 줄여놔야 돼요? 높여놔야 되겠지. 최소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6억까지는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럴 재산이 없어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그럴 재산이 있으면 빨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고 그래서 그 증여해둔 자산을 5년 있다가 팔면 그만큼 양도세를 줄 수가 있고 그 세금이 최소 1억 이상의 어떤 차익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에 팔지 말아라? 5년.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 5년에 팔면은 세금 진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재산이 가능한 게 아니라 대상 자산이 있어요.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교재 76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냥 부교재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자산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배우자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이때 두 번째.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납세무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누구의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엥? 을의 세금을 계산하는 거다. 즉 수중자가 양도세 납세를 지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특례겠어? 왜? 납세무자는 을인데 그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은 누구의 것으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세금을 계산하는데 을이 양도했어. 을이 양도한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취득가액 및 취득세는 누구 걸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아직 안 나온 문장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가액은 갑의 것으로 하는데 단 기타의 필요 경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의뢰세금을 계산하는데 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누구 걸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갑의 취득가액 이외에 보유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기타의 필요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타의 필요경비까지 이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취득 시기 및 취득 가액을 2월 공제하는 것이지 2월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갑이 기타의 필요경비까지 이월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그랬을 때 혹시라도 기납부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기납부 증여세가 있으면 이때 뭐 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납부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페이지 표시 한번 해볼까? 자, 페이지 표시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경비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자, 필요경비 공제하면서 어디서 공제했냐면 페이지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390페이지다. 390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필요경비 항목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즉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래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배우자 2월 가세 할 때는 기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한 규정이다? 예? 유리한 규정이에요? 이거 찍어 먹어봐야겠네. 자, 만약에 1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증여 당시 가액이 10억이고요. 그 양도를 다시 몇 년 내에 5년 내 양도 10억이 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원래는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4억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4억의 증여세면 248, 8천만 원에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증여세를 7천만 원을 냈다고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5년 내 양도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양도 차익이 9억이죠. 맞죠? 그러면 이 9억의 양도소득세가 한 2억이 나왔다라고 가정할게요. 2억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중과세인지 아시겠죠? 10억에 따른 증여세도 냈는데 10억의 양도함으로써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2억의 양도세가 나오니까 이건 이중과세인 건 분명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7천만 원을 뭐 해야 된다?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 7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무슨 공제한다겠다고요?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납세자한테 엄청난 손실이라고.
왜 손실이라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9억에서 7천을 필요 경비로 빼고, 맞죠? 만약에 뭐가 낸다? 8억 3천인데 8억 3천에 대한 세금이 그냥 40%라고 할게요. 아니, 그냥 20%라고 할게요. 20%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7천만 원의 20%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얘하고 이중과세라며. 그러면 7천만 원을 다 돌려줘야지. 이중과세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안 되고 세액공제를 해줘야 돼. 세액공제를 해줘야 될 걸 무슨 공제해준다?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면 이건 납세자한테 엄청난 손해인 거야. 왜? 세율이 20%면 7천만 원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면 뭐가 된다? 20%만큼 1,400만 원만큼 돌아오는 효과밖에 없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종교단체나 또는 절 등에 이렇게 기부금을 내면 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내면 5천만 원 기부하면 5천만 원의 세금이 깎이는 줄 알아. 아니라고. 아셨죠? 기부금은 뭐가 된다? 필요경비 등으로만 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필요경비 인정을 받았다고 손치면 거기에 20%만큼만 나한테 돌아온 효과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1,000만 원 기부하면 그 종교단체에서는 5천만 원 영수를 끊어줘. 그러면 똔똔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써먹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님에 주의해야 된다. 세액공제가 아니고 무슨 공제다? 필요경비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엄청나게 무서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납부 증여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때 5번째, 연대 납세가 있느냐? 없습니다. 연대 납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적용 배제. 자, 마정의 여러분들. 여러분들 2월과세를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죠? 2월과세를 적용한대.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취득가율을 하겠다? 그렇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갑의 취득가율을 하겠다는 것이고,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을의 취득가율로 그냥 계산한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2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갑의 취득가율로 하겠다는 것이고,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을의 취득가율로 계산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똑똑한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하면 뭐가 되니까? 2월과세 도루묵이 되니까 양도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증여받고 나서 이혼하고 팔면 부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근데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로 인한 것과 사망으로 인한 것과, 또 하나는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해서 5년 내에 팔았다, 사망하고 난 후에 5년 내에 팔았다 할 때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누구의 취득가율을 하겠다? 을의 취득가율을 하겠다. 하지만 이게 인위적인 이혼을 통해서 5년 내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2월과세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건 누구의 취득가액이다? 갑의 취득가액을 하겠다.
아셨죠?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가 있고. 자, 두 번째.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에요. 수용 등의 경우에는 5년을 몇 년을 한다? 2년을 증여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기준? 5년이 아니라 2년. 2년 이전에 증여받았어요. 이때는 2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2년 내에 증여를 받았어요. 이걸 5년 내에 팔았어. 이땐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 법이 가장 강력하게 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6억 공제 없이 무조건 3% 6%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침해하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럼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법률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까처럼 증여하고 나서 5년 후에 팔려고 했어. 5년 후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돼버려? 수용이 돼버리는 순간 나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수용이 될지 안 될지의 판단 기준이 5년의 기간은 너무 길더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몇 년 기준으로 해서? 2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예측 가능할 수가 없었지. 맞죠? 하지만 사업인정 고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의 기준이라면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예측할 수가 있는 기간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거라면, 2년 전에 증여했다면, 아니 2년 후에 증여 사업인정 고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아셨죠? 그러니까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았으면 예측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아셨죠? 2년 내라면 어느 정도 당신이 예측할 수 있었잖아. 이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수용 등의 때는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2년 기준 참는다. 2년 전의 것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1세대 1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 자, 만약에 증여를 했어요. 보유기간이 10년이에요. 그리고 2년 내 양도를 했어요. 이게 고가주택이래요. 여러분들, 자, 2월과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2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은 2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은 적용한다는 것은 가배취득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2년 받게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죠.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몇 년 이상이어야 돼? 3년 이상이어야 돼. 맞죠? 그런데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면 보유기간별 최대 40%, 거주기간별 최대 40%까지 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면 2월 과세를 적용해 줘버리면 세금이 커요, 작아져요? 세금이 작아지는 거야. 맞죠? 장특을 80%까지 해버리면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이거는 뭐를 하겠다는 거다?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 작게 내게 하겠다. 많이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아셨죠? 장특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장특을 많이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뭐 당연한 얘기인데 2월 과세를 적용 시 세액하고 적용을 안 했을 때 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이 더 크다면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 많이 내게 하겠다. 세금을 많이 낸 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얘는 뭐 내야 돼?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따로 내고 양도세 따로 내야 되죠.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적용했을 때 당초 가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보다도 더 크다면 굳이 국가 입장에서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기본 구도는 쉬워요.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아셨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혹시 기납부 증여세가 있으면 세액 공제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제한다? 필요경비로만 공제하는 것이고, 자, 이때 기납부 증여세가 있으면 이 기납부 증여세를 다 돌려주는 게 아니야. 다 돌려줬으면 좋으려면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공제한다? 필요 경비로서만 공제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갑과 을은 연대 납세무가 없다. 근데 2월 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득가액을 그냥 누구의 취득가액을 하겠다? 을의 취득가액으로 그냥 적용하겠다는 거다.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왜 적용하지 않느냐? 자, 혼인관계 소멸됐는데 이때 주의될 건 혼인관계 소멸된 이유가 만약에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 소멸됐으면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소멸됐다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용일 때는 기간을 5년을 삼지 않고 2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았으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년 내에 증여받았으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나 또는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이 더 크다면 이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측으로 반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됐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증여 후 양도 부인입니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 자,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증여해요.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사촌이야. 형제야. 아셨죠?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다른 어떤 친족 또는 인척이 있을 수 있겠죠. 증여하고 나서 몇 년 내 양도해요? 5년 내 양도를 해요. 병에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왜 이렇게 하죠? 갑이 직접 양도할 수 있잖아요. 갑이 직접 하면 뭐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을은 뭐 내야 돼요? 을은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내야 될 세금보다 갑이 내야 될 세금이 더 크단 말이야.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럼 갑은 귀찮더라도 뭐 해서 증여하고 양도하는 것이
세금으로 좀 더 유리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만일 을이 더 크다면, 갑이 양도해야 될 세금이 더 크다면 당신은 증여나 양도 행위로 보지 않을 거야. 이걸 부인이라고 합니다. 증여 후 양도 행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때는 여러분들 제한이 없어요. 대상에 제한이 없어. 조금 이제 회사 이제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잉여금을, 그러니까 미처분 잉여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면 회사에 있는 돈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의 돈을 갖고 가려면 이제 배당 형식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주식을 괜히 얘기했다.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해두는 거야. 얼마까지? 6억까지. 6억까지 증여해 놓고 그거를 다시 회사에 팔어.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없어지는데 그 기간을 몇 년? 5년으로 하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정 실물 이용권이 아닌 기타 자산을 몇 년 동안 증여 후 몇 년에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이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되는 이유는 누구의 세금이? 갑의 세액이 누구의 세액보다 컸을 때? 을의 세액보다 크다면 갑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여전히 누구 꼴 하는 거예요? 갑의 것으로. 이때 근압부 증여세는 필요금비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때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다. 아셨죠? 적용 배제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세금이 더 크다면, 갑의 세액보다 을의 세액이 더 크다면 굳이 국가 입장에서 이걸 부인할 필요가 없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어렵냐, 왜 어렵냐면 얘만 딱 떼어놓고 나면 할 수가 있는데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순간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아닌 특수관계자냐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님들 페이지 421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 이 422페이지 확인 예제 한번 볼게요. 422페이지에 보시면 확인 예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이 되는 때 양도했대요. 갑과 을은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어찌됐건 이 그림도 그렇고 증여받은 자산 몇 년이 양도했다? 5년 이내 이제 양도를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이거죠.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뭘로 하겠다? 갑의 건물을 취득한 시가로 한다라고 돼 있죠? 맞죠? 자, 두 번째.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 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 을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건물을 취득한 시가로 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조금 아쉽지? 이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게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또 제외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좀 아리까리 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계별 공제를 교포에 계산한다. 응? 아니 맞지. 취득 시기 취득까지 다 갑으로 계산하잖아요. 아셨죠? 자,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인 거야. 일로 왔죠?
자, Y인 경우 의뢰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금이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세보다 뭐가 돼요? 양도세 합세 갑이 직접 병익 건물 양도한 것으로 뭐 계산 양도세보다 크대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맞죠? 네. 이해하셨죠? 누구 세금이 더 커? 의뢰 세금이 더 크면 그냥 의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 5번. 의리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이거네요. 이때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의리 연대납세를 진다? 안 진다. 배우자 등 사이에서는 이 연대납세를 지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교수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소득세법상 갑이 국내 소지의 토지를 갑의 사촌형이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갑이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뭐 양도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후에 양도했어. 5년 후에 양도했으면 이때는 2월 과세고 뭐가 적용할 여지가 없죠. 맞죠? 자, 두 번째.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별 특공지를 받을 수 있다. 장특 받을 수 있어요.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요.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의 토지를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억만 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한다.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생각해보니까 답이 1번이었네. 네, 그렇죠. 자, 5번.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건은 몇 프로 적용된다? 70% 적용된다. 그렇죠? 이렇게. 2번 문제는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네. 그래서 1번 문제가 좋았던 문제 같고, 자, 다시 여러분들 어디 넘어가냐면 420페이지 볼게요. 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에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건이 있어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되고요.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됩니다.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되고 조세가 부당히 감소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가 양도이거나 고가 양수일 수 있겠죠. 아셨죠? 저가 양도이거나 고가 양수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저가나 고가는 얼마 정도 싸게 사야 저가지? 얼마 정도 싸게 사와야 고가예요? 비싸게 사와야 고가야. 그래서 자, 보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뭐 된다? 둘 중에 적은 금액보다 커야 돼요. 그게 얼마냐? 시가의 5%와 3억. 자, 이거 보시면요. 이런 거야. 근데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시가가 8억이다. 시가가 8억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5%는 싸게 비싸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의 8억에 5%면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럼 얼마? 7억 6천이죠. 많게는 8억 4천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 박스를 그려. 이 박스를 우리는 정상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면 이건 뭐가 되고? 저가 양도가 되고, 이거보다 비싸게 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고가 양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2번에 4번 문제가 뭐였냐면 2번 문제 4번 문항이 뭐였냐면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7억 5천에 양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7억 5천에 양도했으면 당신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를 7억 5천을 계산했잖아. 그래서 당신 세금 줄어들었잖아. 그렇게 안 되겠다고 아셨죠? 당신이 7억 5천에 양도했다 손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얼마에 양도했다는 것으로 보겠다? 8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 시가를 뭘로 보겠다?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볼 거야. 아셨죠? 당신이 나중에 팔 때 이걸 9억에 취득했다라고, 당신이 이걸 9억에 취득했다라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양도세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당신이 9억에 샀다 할지라도 이때는 뭘로 보겠다?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 결론이야. 아셨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뭘로 보고? 시가를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보고 다시 재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당행위로 인한 계산의 부인이야. 부당행위 부인이 아니고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에요. 아셨죠? 그 계산을 뭘로 하겠다? 시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 잠깐 또 나오냐면 아까 390페이지였나? 390페이지 보시면, 아니 91페이지 D에 있다. D 391페이지 D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장 고가 취득의 경우에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391페이지에 A, B, C, D 할 때 D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똑같은 말이잖아. 부당행산 부인일 때 시가초과액이 얼마예요? 시가초과액이 1억이죠. 그러니까 취득을 계산할 때 당신 9억에 샀어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취득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8억은 결국 뭐예요? 시가인 거잖아. 똑같은 말을 한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거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나오거든,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잡으라고. 그래서 그보다 싸게 팔면 저가 양도가 되는 거고, 그보다 비싸게 샀으면 고가 양수가 되는 거고. 아셨죠? 그때 양도세 계산을 뭘로 다시 계산하겠다?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 저가 양도했으면 양도가격을 시가로 보고, 고가 양수했으면 취득가격을 시가로 보고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럼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럼 3억은 뭘까? 3억은 뭐지?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가가 5억, 자, 기본적으로 시가가 5%라 한다면 금액이 시가가 8억인 거하고 80억인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아니 1000억짜리를 5%, 1000억이 5%면 얼마예요? 50억이야. 50억을 싸게 판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시가의 5%가 3억이 되는 이 시가는 얼마일까? 시가의 5%가 3억이 돼. 60억이겠지. 그러니까 시가가 60억 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하고 시가가 60억을 초과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만약에 여기 시가가 80억이래. 시가가 80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하면 4억이잖아요. 그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하면 된다? 3억. 그 뜻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가가 크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하고 시가가 작으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는데 그 작다 크다의 시가는 얼마 기준이다? 60억. 60억 기준이다. 아셨죠? 60억 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60억 초과면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셨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할게요.